뉴스 DMZ 시간에는 뭐 해볼 거냐면 우리가 공간이가 되는 거예요. 네. 공천 한번 해보자고요. 예, 일단 요걸 볼게요. 박 기자. 이제 한강벨트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한강벨트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한강벨트에 대한 전략으로 내놓은 게 지금 저 민주당 586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우리는 전문가 그룹을 붙이겠다. 뭐 요 얘기거든요. 이제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예. 그 컨셉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한강벨트를 대상으로 한 컨셉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예. 전반적인 총선의 전략이 운동권 청산이다. 예. 그건 좀 전 아니라고 봐요. 원래 취임사부터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들을 쭉 보면 옛날에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해가 되는 거는 본인이 이제 국정농단이랄지 예를 들어 저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랄지 수사를 주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말 그대로 토사구팽 4번 좌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학을 뗐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있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때에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자주 표출이 돼요. 대부분의 멘트가 민주당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때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만약 운동권 청산이 나왔다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개인적 감정을 좀 혼동하는 게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취임사 나왔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좀 전략상 잘못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사실 민주당의 운동권 청산 이건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집권 여당이 굳이 민주당 것까지 청산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잘못된 전략이라 보는데 여권 한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그림으로 그려지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고 정권 심판론이 되기 때문에 처음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 한동훈의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억지로 세게 대상을 비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취했다라는 그 누군가의 분석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사람의 주장인데 저도 그렇다면 만약 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총선 전략인 거고 한강 벨트만 놓고 본다면 뭔가 벨트라는 거를 프레임화시키고 이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강남 3구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유리했고 그런 전략이라면 전 꽤 괜찮은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요 한강벨트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전략들? 먼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큰 프레임을 만들었던 게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인 거죠. 전 상당히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신진 세력을 부상을 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류가 됐죠. 그야말로 주류 정치 세력이 됐는데 과연 이 운동권 정치인들이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늘 비주류 의식 속에서 뭐 외부의 적을 늘 설정해 두고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류가 되면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봤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입법부를 사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자 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늘 계속 정부 여당에 어떤 탓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운동권 특권정 청산 자체의 프레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여당의 적은 야당이 아닙니다. 사실 여당의 적은 경제입니다. 늘 여당의 선거에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연 경제가 좋을 땐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고 경제가 나쁘면 여당이 불리한 국면이 됩니다. 야당의 비난과 무관하게요. 사실은 이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게 큰 문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권 특권 정치의 다른 말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권은 과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에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할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한강벨트를 이제 이제 윤희숙 의원과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을 두고 누가 민생을 살릴 수 있느냐 맞죠. 경제적으로는 윤희숙 전 의원이 훨씬 더 경제 전문가고 하지만 과연 지금 경제가 그것을 국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증명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프레임이 힘을 받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여러 지역을 사실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총선 공약 같은 것도 발표를 하거든요. 어제 이제 판교에 가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포퓰리즘 아니냐. 예. 왜냐하면 재원만에 대한 대책도 없고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선용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GTX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항이 입법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 국회랑 지금 사이도 안 좋은데 거부권은 계속 남발되면서 과연 설득할 수 있냐.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뭐 정책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 정치쇼 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거예요. 이거 여의도 타치에서도 안 했어요. 지역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지역구 판을 좀 보자고요. 어디를 볼 거냐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강벨트 얘기했으니까 한강벨트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볼까요? 요번에 분구되는 중성동갑 중성동을부터 볼게요. 중성동갑이 이제 동네말하면 어디냐? 자 한양대학교 있는데 저 응봉 성수동 그다음에 왕십리 마장동 요쪽입니다. 예? 그 성동구의 오른쪽이 되는 거죠. 중구는 없어요 여기. 성동구의 오른쪽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여기에 윤희숙 의원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윤희숙 의원을 여기 붙이는 매치업.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매치업이에요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이 어쨌든 운동권 특권 정치의 상징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특권은 빼겠습니다. 뭐 그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운동권 정치의 상징적 인물이죠.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3기 의장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은 나는 임차입니다라는 어떤 그 국회 연설로 굉장히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죠. 그만큼 경제 전문가고 경제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권 특권 정치의 핵심이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정책적으로 경제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든 건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구도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현재 여권이 이제 경제를 얼마만큼 민생을 얼마만큼 잘 돌보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맞물렸을 때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냐 이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매치업이 예를 들면 뭐 윤희숙 의원도 이제 그 권오현 전 행정관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경선이든 뭐든 전략 공천 우선 추천 가능한 지역이긴 하죠. 3번 연속 졌으니까 국민의힘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경선하라 뭐라고 공천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아서 나와야 매치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 보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받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친명계 쪽에서 반발이 많잖아요. 친명계 쪽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특히 이제 친명에 무슨 혁신자 붙어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다 출마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총선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이른바 찐명 대 친문의 대결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친문이 대결하는 건 아니고 찐명들이라는 이름으로 친문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탄생에 대해서 책임자라고 총선에 나오지 말라고 있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야 초대 실장이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죠. 친문의 핵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만 비춰지는 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이재명 대표가 뭔가 기틀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몇몇 중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항의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몇몇 찐명들이 이재명 대표의 특보다 뭐 이런 이름으로 나와서 지역에서 돌면서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이재명 대표의 주된 얘기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예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지 말도록 따끔하게 얘기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제가 미안해하면서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건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그러면 묵인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상 방조 또는 묵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제1당인데 총선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이재명 친명 옹이 이런 메시지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총선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전 실장과 윤희숙 의원이 붙는 거는 만약 그 모습이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잘 매치업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윤희숙 의원이 한 얘기가 누가 경제를 살릴 거냐 이러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는 그걸 가지고 경제를 살릴 거면 기재부로 가지 왜 지역구에 가냐 뭐 이런 얘기는 꼬액인 나름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답을 하셔야지.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서 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앞서 하던 얘기 임종석 전 실장은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만약에 제대로 된 경선을 한다면 네. 아주 공정하게 한다면 네. 임종석 실장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인지도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쪽 공천 관련 쪽 일을 하는 분에게 좀 지금 찐명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거냐,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장사하는 거지 네. 당에서 입장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네. 속내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식적인 외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내로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모르죠. 뭐 그 사람이 또 책임자도 아니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가는 거여서 아직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한테는 그거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매치업이 된다고 치면 우리 이제 총 밭이라고 하잖아요. 지역 특성이라든지 어디한테 유리하나. 근데 보면은 이 성동 갑 여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밭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역대 전적이나 네, 인구 구성이나 지역 특성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거를 분석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강남권을 제외하고 18대 이후에 좋은 데가 없었죠. 물론 한두 군데 이긴 적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강남권 용산 정도 빼놓고 나면 뭐 서울에서 좋은 터가 좋다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라고 할 지역이 사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한강벨트에 그렇게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몰려들까? 과연 이분들이 험지에 희생을 하러 가고 계시는 건가? 에는 조금 의문이 있죠. 왜요? 한강벨트라고 하는 데가 흔히 마포, 용산, 성동, 뭐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이 정도로 한다고 치면 자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이 급등할 때 가장 주목받은 데가 마용성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하여튼 재건축 등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간 데들이죠. 그러면서 부동산 값이 폭등했던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아무래도 소득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갔고 그럼 터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들인 거죠.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뭐 광진도 일부 그렇고 그런 데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딱 그 얘기를 했던데 다들 험지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뭐 한강 수변 지역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딱 표현했던데 사실은 한강벨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도권에서 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희망이 없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강벨트가 그나마 지금 야당과 경쟁에서 어떤 승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몰리는 건데 그것이 마치 험지 출마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 확실히 표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글로 몰려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앞서 한마디만 드리면 과연 그럼 임종석 실장은 중성동 갑에서 공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대통령들이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퇴임 이후 자신을 지켜줄 의원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함정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야당은 늘 반대죠. 그래서 야당은 자꾸 연대하고 뭐 단일화 한다고 그러고 해서 자꾸 이제 어떤 세력과라고도 손잡고 자기네들의 세를 넓혀가는 게 야당의 특성인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전 이재명 대표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뭐 180석에서 줄어들어도 과반 넘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재명 대표도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많은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야당의 가장 큰 딜레마고 문제고 그것이 여당의 가장 큰 복이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 기자 얘기 들어보면 결국 여권의 고민은 그런 거잖아요. 야 강남 말고 서울에서 이기려면 어디가 있지? 한강벨트 마용성 아파트 많이 올랐고 총선에서는 다 졌는데 대선 때는 광진갑하고 동작을 빼놓고 윤석열 후보가 다 이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 이겼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집중 투자해서 거기라도 잡아보자 요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으로 가볼게요. 중성동을 여기 보니까 중성동을 박성준 의원 친명의 핵심 대변인 거기가 현역 의원이고 동네가 중구 전역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딱 금호동 옥수동 들으니까 재건축 대형 아파트 단지가 확 새로 들어와서 인구 구성도 좀 바뀐 지역이고 중성동 갑보다는 중성동을이 국민의힘에게는 그나마 밭이 좀 더 나은 데잖아요. 예, 맞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이 불출마하니까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 선언했었는데 일로 틀었어요. 이영 전 장관 뭐 서초 얘기도 나오고 뭐 분당 얘기도 나오더니 여기로 갔어요. 이해운 전 의원 서초가 지역구였고 지난 총선 때는 동대문 쪽에 갔는데 이번에 일로 왔어요. 서초동하고 동대문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게 뭐 험지 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중구 성동을이 제일 그렇습니다. 뭐냐면 앞서 이제 옥수동 금호동 그리고 만약 선거구가 나뉘게 되면 성동구만 있거든요. 성동구에 옥수동 선거구 획정안에서 여기는 분구가 가능하다고 중구 뺀다고 얘기가 돼서 지난 대선 때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도 성동구만 금호 옥수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거의 뭐 사실상 강남에 가까운 지역. 그래서 강북이고 아닌 것 같지만 위험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자리 하겠다고 강남 주는 건 너무 티나니까 서로 이 자리에 지금 가서 3명이나 뭐 삼선 의원대 전직 장관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3명이나 한 곳에 몰리게 된 거는데 당에서 미리 좀 조정을 안 한 거는 약간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 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기자? 조금 전에 저는 김태현 진행자가 얘기한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자, 하태경 의원 네. 종로에 나간다고 했다가 이쪽으로 다시 턴을 했죠. 이영 장관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뭐 강남, 분당에 이어서 턴을 했죠. 뭐 이혜은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유권자한테 어떻게 비칠까요? 지역구 쇼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요, 다들? 그런 점에서 전 이것이 오히려 한강벨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강벨트를 만약에 한동훈 뭐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민생이냐 아니면 특권 정치냐 이렇게 판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 서울 될 데가 어디냐라고 해서 몰려드는 것처럼 그분들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거 뭐야 좀 좀 괜찮아져 보이니까 다 몰려들잖아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유권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니까 뭔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냉담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이 기자 보시기에는 이 3명 다 날리고 새로운 인물로 전략? 뭐 이런 거? 아니 뭐 그것까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총선에서 공천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죠. 어쨌든 컷오프 시키거나 낙마시키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여론조사라는 거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되지 뭐. 그 말을 참 하지 못했는데 뭐 진행자님께 그렇게 사실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참 알게 감사합니다. 모르게. 예,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치가 나올 때까지 돌린다.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수치가 안 좋을 때까지 돌리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낙마시키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 거기에 낙마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참 늘 어려운 겁니다. 거기서 맞는 사람도 실패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2020년 총선 때도 전 오히려 김영호 당시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컷오프를 잘했다 오히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